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법의 목적 중에서 이제 정의, 항목적성,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 세 가지 개념에서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어떤 게 더 우월한 개념이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라는 건 없고, 세 가지의 그 관점을 정책자들이 어느 점에 더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잘 믹스해서 잘 이렇게 입안을 해서 만들고 시행해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조세법의 특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판서되어 있는 것처럼 조세법에는 공공성, 우위성, 조세법률주의, 기술성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차례차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공공성이라는 거는 이 조세법이라는 게 개인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사적 영역, 개인사, 사적 영역이 아니라 이 세금이라는 게, 조세라는 게 국가가 이제 그 세금을 걷어서 다리를 놓고 국방도 지키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공공성을 띈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역에 지출하다 보니까 그런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공공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을 갖다가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46페이지, 교재 46페이지 밑에 공공성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국방 이런 것 등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조세 수입을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띄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위성, 그런 조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 A가 있습니다. 개인 A, 그 다음에 개인 B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개인 A가 이번 비바람에, 태풍에 갑자기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담벼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도둑이나 그런 절도범이 들까봐 불안에 떨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을 다시 세우고 보수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A가 본인의 집이니까, 본인 것이니까 본인의 자비로 담장을 개보수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엉뚱하게 내가 이 담장을 개보수를 하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00원이 든다고 했을 때 A 사람이 옆집 B라는 사람한테 그걸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다 개인 재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A의 사유재산인 담벼락은 본인이 알아서 개보수를 하는 거고, B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연관관계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A가 B한테 내가 지금 이거 담을 개수나 보수를 하는데, 개보수를 하는데 너가 비용을 대라 그러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B가 이제 콧방귀를 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입장을 바꿔서 개인이 아니고 A가 이제 국가라고 해보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그 태풍이 많이 불면 저쪽 이제 전라도 곡창지대나 아니면 강원도 산간지대 이쪽에 이제 아무래도 피해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강원도 쪽에 산불이 크게 나서 다 이제 크게 나서 임야가 다 소실되고, 그게 이제 인근 민가까지 이제 불길이 덮쳐서 집들이 다 이제 전소됐어요. 모두 다 타버렸어요. 그런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 국가가 그런 걸 다시 이제 집을 지어주고 도로도 넣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갖다 예전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거든요. 그 비용도 예를 들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비용을 갑자기 아무한테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B, C, D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이 산불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해서 이런 그 복구의 작업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까지는 필요는 없지만 그걸 갖다 세금에 그동안에 B, C, D 등등등 이런 분들한테 국민을 하면 국민들한테 그동안 거둬왔던 세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된 재난에 대해서 피해 보신 분들을 위한 구호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개인 A하고 B끼리 담벼락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서로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얘기가 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재난지역이 있다면은 그런 데 대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 조달되는 재원은 그 재원에 대한 조달은 각 국민들한테 그동안 걷어들인 세금을 일정 부분 특별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가가 개인한테 우월적 지위가 있는 거죠. 우월적 지위, 우위성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보면은 47페이지 과세권자의 우위성 이런 게 있고요.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부가처분권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말들이 좀 어렵습니다. 말들이 이게 다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올 얘기긴 하지만 인근 학문 중에 뭐 법학, 경제학, 뭐 재정학, 회계학 쪽에 많이 인접이 돼 있고 거기서 있는 개념들 그대로 다 준용 그냥 따다가 쓰기 때문에 조세법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일반 사회적으로 쓰는 용어하고는. 그래서 좀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부가처분권이 있다는 거, 우위성에 대해서 부가처분권. 부가라는 거는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럼 처분이 뭐냐?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쉬운 말로는 행위입니다.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트, 플레이 같은 거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금을 이렇게 먹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부가처분권이라고 하고요. 처분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국세청, 그죠? 제일 위에는 국가가 있고 세금을 징수하는 하위 기관은 국세청이 있어요. 국세청.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갖다가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행정행위라고 하고요. 그 행위가 요 행위가 바로 이루어졌을 때 처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때는 작위, 그 다음에 하지 않을 때는 부작위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건 행위가 있을 때를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이라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부가처분권이라고 해요. 처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처분권. 행정행위 일종입니다. 행정행위 일종.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신고 납세제도에서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 결정이 있고요. 결정이라는 거는 의사결정하다 그런 것처럼 확정 짓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결과를 매듭을 짓는 거거든요. 어떻게 된다고. 근데 어떻게 결과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을 이렇게 국가에 신고했어요. 신고하고 또 납부도 하죠. 세금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면은 신고도 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제 그 신고 기한 안에. 근데 국가에서 보니까 이 납세자 A가 신고한 이 부분이 잘 됐으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이제 끝나겠죠. 세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끝난다고 봤을 때 끝나겠는데 또 보니까 이제 이
국가, 그러니까 세무서, 국세청 입장에서 보니까 이 신고가 납부한 이 건이 약간 좀 뭐가 세금이 좀 덜 들어온 것 같아요. 즉 신고가 좀 잘 못된 것 같아요. 계산이 잘못됐다는 의미겠죠. 그러면은 국세청, 국가 입장에서는 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다시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보고 세금을 다시 결정해서 부과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근데 다른 자료를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분석, 검토, 분석, 검토를 해봤더니 세금이 뭐 1,500원이더라. 그러면은 1,000원이 아니라 1,500원으로 결정을 해서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과 결정권이고요. 근데 이 결정권 말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1,500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납세자가 이제 아닌 것 같다 이의를 신청을 해요. 아닌 것 같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는 1,000원에 신고했는데 국세청에서 다시 1,500원으로 결정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아무리 봐도 납세자 본인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다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해봤더니 결국은 그 금액이 1,100원이었더라. 그러면은 이 결정된 걸 갖다가 다시 1,100원으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경정 다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리플레이 다시 한다는 다시 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한다는 거기 때문에 경정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우위성에서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같은 줄에 질문 검사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문, 뭐 궁금한 내용이죠. 질문, 그리고 뭔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 회계감사 이런 것처럼 잘 살펴보는 것을 검사라고 하죠. 검사. 질문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있다는 게 우위성에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 A와 개인 B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가 B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A가 B한테 갑자기 길 가다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말은 뭐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뭐 그 정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A가 B에 대해서 개인적인 당신 통장 잔고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뭐 이번에 사업을 하시는데 뭐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런 개인적인,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A가 B한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질문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런데 국가는 그런 내용을 얼마든지 법에 의해서, 법에 기초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질문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B가 갖고 있는, B가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국가가 궁금하다면 거기서 검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행동인지, 맞는 자료인지. 그런 걸 갖다가 한 말로 묶어서 질문 검사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한테는 당연히 없는 거죠. 국가한테만 우위성이 있는, 국가한테만 부여가 되는 권리가 됩니다. 질문 검사권. 그 다음에 그 밑에 줄로 보면은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질문 검사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요 B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즉 문제라는 건 뭐겠습니까? 세금을 덜 냈다는 거죠. 덜 냈다 아니면 안 냈다. 근데 세금의 어떤 정상적인 납부가 아니고 덜 냈거나 안 냈거나 그냥 세금의 탈루가 있다는 거예요. 탈루가 있으면 무조건 이제 뭐 조세범으로 처벌을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이제 행정벌을 가합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만약 교통 운전을 하다가 운전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은, 아니면 주차 위반을 하게 되면은 뭐 딱지를 띄고 약간 과태료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쪽 국세청에서는 가산세 제도를 운영을 해서 납세자가 어떤 행위를 언제까지 어떻게 잘 행위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확보를 위해서 가산세, 과태료 그런 제도를 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정상적으로 했다면 세금을 한 10,000원만 내는데 그 정상적인 시간이나 방법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보다 더 많은 가산세를 더 붙여서 내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내야 될 사람, 10,000원 내야 될 사람이 한 12,000원 내게 낸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니, 제대로 신고하면 10,000원에 내버리지, 내고 말지 이렇게 유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조세를 잘 이행할 수 있게끔 납세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세 포탈의 금액이나 아니면 방법이 굉장히 악질적이거나 아니면은 조세 질서를 굉장히 어지럽히거나 이렇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때에는요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조세범. 조세범으로 처벌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계속 여기까지 행정벌이었지만 이쪽은 형벌 쪽에 가는 거예요. 형벌 쪽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기준 법률도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조처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구속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벌금도 가능하고요. 두 가지 같이 이렇게 하는 병과도 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우의성에서 나오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또 강제 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강제 절차. 강제 절차라는 게 뭐냐면은 절차는 뭐 일반 프로세스 절차예요. 절차인데 강제 절차라는 게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가 맨 처음에 A라는 사람한테 세금을 얼마를 내세요. 세금 1,000원을 내세요. 부과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낸 거예요. 세금을 안 냈어요. 이때까지 안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체납이 발생해요. 체납. 그죠? 납세를 밀렸다는 얘기예요. 납세할 의무가 밀렸다. 그럼 체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체납했다고 바로 이 사람한테 어떤 행정적 위력을 가하거나 어떤 데미지 줍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요. 체납이 되면 이 사람한테 계속 이제 우편물이나 연락을 취합니다. 언제까지 내세요? 언제까지 내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걸 갖다 최고라고 하거든요. 계속 알리는 걸요.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데 또 불구하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납부를 하지 않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공공을 위해서 공공성을 띈 국가 행정이 재정을 확충해야 되거든요. 세금을 통해서요. 세금 징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체납자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에 일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두고 볼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자력이 없다, 재산이 없다, 자력이 없다, 무자력이라면은 어쩔 수 없지만 국세 행정망 아니면은 행자부의 그 전산망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분한테 이 A라는 사람한테 재산이 있는 거야, 자력이 있는 거죠. 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세금을 안 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집을 갖고 있다, A라는 사람 본인 명의 집이 있다고 하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체납을 1,000원이 돼 있다면 여기 이제 압류를 하는 거죠. 압류. 그죠?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부동산 등기등본에 압류 금액 1,000원, 그리고 압류권자 국세청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세무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압류가 된 집들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집을 A가 팔려고 내놔도 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집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압류라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거래를 꺼리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처분하기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런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납세자 A는 이 체납 금액을 가능하면 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아무 근거를 풀어줄 거고요. 그게 쭉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랬는데도 A가 납세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국가에서 이거를 처분을 합니다. 처분. 임의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공매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가면 뭐 경매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매 절차를 거쳐서 이거는 처분하게 돼요. 그럼 여기 관련된 뭐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쭉 공매 절차를 거치게 돼서 만약에 이 집을 갖다가 해보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 묻는 게 만약에 한 2,000원이다. 2,000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국가에서 1,000원을 가져가죠. 국가에서 저 1,000원, 세금 1,000원, 체납액 1,000원을 가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동안 쭉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용이 발생하죠.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A라는 사람이 제 날짜에 세금을 제대로 냈으면 이런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 안 하겠죠. 원인을 A라는 사람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부담도 A가 져야 되는 게 논리예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담액이 만약 예를 들어서 한 200원이 발생했다. 그죠? 그럼 얼마가 그럼 토탈 얼마죠? 1200원. 얼마가 남죠? 그러면요? 800원. 그래서 A한테는 돈으로 환가해서 800원만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게 강제 절차의 과정이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본인의 채권, 1,000원에 대한 채권도 다시 확보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뭐 압류, 경매, 공매 뭐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단 좀 들어두시고 이거는 이쪽 조세를 하시게 되면은 늘상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늘상 나오는 용어고 아셔야 되고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이제 러프하게 말씀드리고 좀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또 저희가 진도가 나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 법률주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재산은 절대권이에요. 절대권. 그죠? 근데 국가가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라? 혹은 납세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죠? 기분이 나쁜데 사회적 합의를, 컨센서스 합의를 이룬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는데 그걸 얻다가 법률에다가 헌법에서 위임받아서 법률에다가 세목과 징수 절차를 규정하게끔 돼 있어요. 법률에서 당신 납세자한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부과된 금액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납세자는 기분은 좀 덜 나빠지겠죠. 그리고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또 납세를 할 수 있는 뭐 충분한 이유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는 항상 법에 정해지게끔 하라 하는 게 이제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이게. 그다음 네 번째 기술성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가 옛날 농경 시대, 뭐 산업혁명 시대, 그다음에 지금 무슨 시대죠? AI 시대까지 왔습니다. AI 시대까지 굉장히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다변화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게 사회 현상을 모두 담아낼 수가 없어요. 법이 지금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법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당시에 맞게끔 법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어요. A라는 법을. 근데 이제 요 사회 현상이 2015년도랑 지금 2020년도인데 이 사회 현상이 똑같으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많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법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과거에 제정된 법을 가지고 현재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고 현재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불일치가 맞지가 않아요. 현재 사회 현상을 법에서는 이때 당시에는 예견을 못했던 거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법에 나열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요즘에 이제 많이 좀 인구에 회자되는 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버 좀 수익을 많이 창출한 유튜버라든지 전자화폐 비트코인 그다음에 유튜버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아직 조세법에는 없어요. 세법에는 지금 이건 아직 불확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과세를 하게 된다는 거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말겠다 정확한 아직 뭐 입장은 없고요. 뭐 그런 것처럼 이게 많이 바뀌고요. 유튜브도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영상들이나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랬는데 이쪽에 자꾸 광고가 이제 따라 붙으면서 유튜버한테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수익이 발생하는 건 좋은데 원래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일일이 다 과세라고 하기까지는 뭐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죠. 근데 이게 유튜버들이 일상화되고 그리고 수익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 유튜버 하는 분들에게까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요. 세무조사도 많이 하고요. 그런 것처럼 이 기술성이라는 게 당장은 이게 안 되지만 이렇게 사회현상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끔 이쪽이 적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성에서 하나, 둘, 셋, 넷, 7번째 줄. 그러나 제한된 법규로 납세자의 모든 경제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세법, 세법에서 자기의 세법에 없는 구멍 난 부분을 옆에 있는 재정학, 경제학, 회계학, 행정법 뭐 이런 기타 등등 인정한 법률에서 개념들을 다 가져와서 세법에 없는 내용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성입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강의는 잠시 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